안녕하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인 책방, 우리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장명숙님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입니다. 장명숙님은 본명보다 밀라논나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에게는 더 유명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밀라논나님은 70살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셔서 지금은 무려 구독자 92만 명을 보유하신 실버 인기 유튜버이세요.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밀라논나님을 먼저 만났는데 영상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전하는 말씀들이 좋아서 종종 찾아보고 힐링받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책을 출간한 줄은 몰랐거든요. 작년 연말에 서점에 갔는데 책 표지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책은 열람할 수 없게 밀봉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영상에서 접했던 이분의 느낌이 좋았었고 또 책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 없이 집어들었던 책이에요. 서점에서 다른 책들까지 한 10권 정도를 데려왔거든요. 데려와서 이제 오디오북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을까 하며 둘러보다가 끌리게 된 책이 또 이 책이에요. 그렇게 사전 정보 없이 읽게 된 책인데 읽고 나서 든 생각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밀라논나님의 삶을 나도 닮아가야지. 마음에서 올라온 작은 바람은 밀라논나님 옆집에 이웃으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이 책은 밀라논나님의 삶을 담아낸 에세이예요. 그리고 그 삶에는 삶에 대한 철학과 밀라논나님의 삶에 대한 자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삶 속에서 행하시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존경스럽고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몇 년 동안 마음만 먹고 있었던 장기 기증 신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육체는 죽었지만 그렇게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육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신비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망설였는지. 장기 기증 신청을 하고 나니까 나의 육체를 나눌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다시금 내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이 책은 총 4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안에 또 나뉘어져 있는 작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단락들이 다 다른 이야기들이어서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루에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탁 집어서 펼쳐들고 싶은 곳을 펼쳐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단락들에는 밀라논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와 용기, 희망, 사랑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 맥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낯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자기 맥박대로 산다? 맥박하니까 뛰는 심장의 맥박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지 맥의 뜻은
자기의 타고난 맥박을 말한대요. 맥박은 고유의 성질, 기질, 성향, 성격, 개성 등을 말하고요. 자기의 타고난 맥박대로 뜻을 알고 나니까 좋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기준을 강요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 살아보니 그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와 닿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평범이라는 보통의 삶의 기준이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담고 살아가고 또 그 기준점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벗어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잘못 사는 거는 아닌가 걱정도 되고 다 다른데 말이죠. 그 안에서 표준치를 정하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다들 비슷하게 그 기준에 맞게 살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강요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면 심하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고 독특한 사람, 뭔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 등으로 배척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네 삶의 밀라노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아하고 조용하지만 힘있게 목소리를 내시는 듯 했어요. 자기의 타고난 고유의 개성을 평균에 맞추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각자 고유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며 따로지만 또 같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 책 제목인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와 아주 잘 어울리는 내용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규정짓는 보통의 잣대, 많은 기준점들이 이 책에 다뤄져 있어요. 가볍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책,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빼야 되지? 였습니다. 처음에 선정한 단락들이 이건 꼭 전해야 돼 이런 단락들을 정했는데 꼽아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빼야 되는데 이것도 전하고 싶고 이것도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하고 싶은데 어느 것 하나 빼기 싫어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사서 읽어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꿀 같은 이야기를 남겨놓는 것도 예의겠다 싶어 어렵지만 빼고 뺐습니다. 하나씩 놓으면서 어찌나 아쉽던지 막상 해보니까 이 책의 일부분만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 권의 책을 30분에서 1시간 내에 내용만 추려서 읽어주시는 북튜버 분들이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렵게 뽑은 밀라논나님의 삶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햇살 멍 때리기. 모처럼 오전 일정이 없는 날이다. 거실 모퉁이에서 앉아 하염없이 햇살멍을 때린다. 어린 시절에 즐겨 앉던 자세를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햇살을 느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해되는 순간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햇볕을 가리지 말고 옆으로 한 걸음만 비켜주시오. 이렇게 말하며 멍 때리기에 집중했다는 일화가 떠오른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며 즐기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행복이라는 디오게네스의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와닿는다. 멍 때리기를 하면 뇌파가 느려지고 맥박과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심신이 회복된다고 한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될 때 무념무상의 상태로 전환하면 화도 슬픔도 잠시 괜찮아진다. 모닥불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불멍, 숲을 가만히 응시하는 숨멍, 흐르는 물을 그저 쳐다보는 물멍,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리멍, 여기에 햇살멍을 추가해보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멍 때리기다. 잠시 햇살멍을 때린 뒤 그 햇살멍 속에서 바라본 화초잎 위에 쌓인 먼지를 닦는다.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니 초록빛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심신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초 단위로 아득바득 일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출퇴근하기도 바빠서 햇살멍을 때릴 겨를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가는 햇살을 보고 느끼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게 행복하다. 백조가 되고픈 미운오리. 내가 어릴 때 친정어머니는 새 옷을 사와서 나에게 입히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마르고 얼굴도 작아서 새 옷을 입혀도 태가 안 난다. 어쩌다 오빠랑 싸우다 울면 입 큰 여자애가 울면 맥이 아가리처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안데르센 동화 속 미운 오리 새끼를 떠올리며 난 꼭 예뻐져야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어야지. 속으로 다짐하며 어머니를 향해 입을 삐죽거렸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나는 교복이 예쁜 학교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엄격한 친정아버지는 명숙이를 현모양처럼 키워야지 라고 하시면서 교풍이 업무하기로 유명한 학교로 진학시키셨다. 문제는 그 학교의 교복이 전혀 예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딸을 현모양처럼 만들고 싶은 친정아버지의 뜻은 완고하셨다. 난 멋진 직업을 가진 멋진 여자가 되어야 하는데, 미운 오리의 새끼에서 백조로 변해야 하는데, 그런데 현모양처라니?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중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데에는 결국 순종했지만 대학을 결정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다. 여자들만 가는 대학의 가사과를 졸업해서 시집가는 수순을 밟으라고 아버지는 강권하셨지만 나는 아버지를 거듭 설득했다. 아버지 말씀을 이번에는 거역하겠노라고. 하지만 합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고. 이런 조건을 걸고서 결국 여자들만 가는 학교에 미술대학을 선택했다. 다행히 실패하지 않고 미대에 합격하였다.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정말 이 대목은 너무 답답합니다. 미술대학 4년 동안 멋도 실컷 부리고 예쁜 것을 찾아 열심히 돌아다녔다. 중고등학교 시절 답답한 교복에 갇혀 살았던 갈증도 풀고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하기 위해 자충우돌하며 지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밀라노로 떠나 유학생활까지 마쳤다. 다시 귀국하여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던 때 정신없이 사는 딸이 안쓰러웠는지 친정어머니께서는 가끔 오셔서 내 아들들이자 당신의 손주들을 돌봐주셨다. 그때 했던 어머니 말씀이 기억난다. 명수가, 내가 보는 이탈리아 패션지를 보니 패션 모델들 입술이 꼭 너를 닮았구나. 옛날 너 어릴 적에 항상 울 때마다 입만 보여서 내 딸이 이렇게 못생겨서 어쩌나, 시집은 또 어떻게 보내나 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너를 최첨단 유행에 맞게 낳아주었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입 큰 여자도 미인 소리를 들을 걸 미리 아시고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네요. 당신의 구박이 저를 지금의 길로 이끌었네요. 내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처럼 여겨졌지만 더 이 악물고 노력했기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으리라.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때의 나처럼 천하에 못생겼다고 구박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냅시다. 당신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오리이고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이니까요. 당신만의 색깔이 있습니까? 마랑고니 패션스쿨에서 매 시간 들었던 말이 있다. 내 색을 만들어봐. 교수님께서 늘 똑같은 검은색이 아닌 나만의 검은색을 만들라고 하실 때마다 매번 등에서 땀이 났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니 푸른 빛이 도는 검은색, 붉은 빛이 도는 검은색 등 수만 가지의 검은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탈리아인의 색에 대한 감각은 천부적이다.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색으로 시작해서 색으로 끝난다고 해야 할까? 아들이 태어나면 파란색 리본, 딸이 태어나면 핑크색 리본과 함께 카드에 아기 이름, 사진, 머리색, 눈동자색, 축하 메시지 등을 적는다. 우리나라도 같은 풍속이 있었다. 오래전 우리나라도 새 생명이 태어나면 집 대문에 금줄을 걸었다. 아들이 태어나면 쑥과 붉은 고추를 새끼줄에 엮어서 걸었고 딸이 태어나면 숯만 걸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사라졌지만 이탈리아의 풍속은 여전하다. 이탈리아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도 아파트 현관문에 아들은 푸른색, 딸은 핑크색 리본을 단다. 눈동자색까지 적어놓은 탄생카드를 처음 볼 때는 참 유별난 걸 좋아하는 부모인가 보다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이탈리아에는 여러 인종의 피가 섞여 이탈리아는 남쪽 끝으로는 아프리카, 북쪽 끝으로는 게르만족의 나라인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맞닿아 있으니 수만 년 동안 여러 인종의 피가 섞였다. 여러 인종의 피가 섞여 머리색도 눈동자색도 다양하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기 위해 공을 들이는데 특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색을 매치하는 훈련을 해준다. 잠시 이탈리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동방의 화려한 문물을 접하며 이탈리아인의 유전자 속에는 색감에 관한 능력이 자리 잡았다. 성당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의 화려함, 스테인드 글라스의 오묘한 색깔 매치를 보라. 타고난 감각이 아니고는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다. 번화가에 자리한 옷가게 쇼윈도는 색깔 매치의 교과서다. 이렇듯 색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자란 이탈리아인 대부분은 자기 머리색, 눈동자색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 자기만의 색을 만든다. 이 선호색은 의상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할 때도 쓰인다. 자기만의 고유한 색을 사용해 꾸민 집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만의 색을 향유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나 똑같은 색으로 생을 마감한다. 영어로 퍼플, 우리가 보라색이라 부르는 다소 환상적인 색이다. 인생이 일장춘몽이란 의미일까? 오래전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보라색은 쉽게 뽑아낼 수 없는 귀한 색이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고 일반인은 생을 마감하는 장례식에서 딱 한 번 보라색을 쓸 수 있었다. 초상이 난 아파트 현관문이나 장례식을 집전하는 성당에 보라색 리본을 걸고 장례를 집전하는 신부님은 보라색 제2띠를 두르시고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춘다. 이렇듯 이탈리아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색의 향연을 벌인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색에 대한 편견이 없고 자기만의 색을 가지고 있어서 삶이 더 생기 있어 보인다. 나만의 색깔을 갖고 자유롭게 사는 삶, 타인과 평화로이 공존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이 맛깔스러운 삶 아닐까? 결혼이란 봄꽃과 가을꽃의 만남. 명수가 미안하다. 네? 갑자기 왜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친정어머니가 느닷없이 사과를 하셨다. 내가 진작 넓은 세상을 보고 새로운 물리를 깨우쳤다면 너에게 빨리 시집가라고 종주먹을 들이대지 않았을 텐데
북유럽에 가보니 남녀가 결혼 전 동거부터 하더구나. 내가 북유럽에 태어난 요즘 젊은이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살아보고 나서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지 말지를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맞아요. 수프를 3일 동안 같이 먹어봐야 그 사람 속내를 알 수 있다라는 이탈리아 속담도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진작 알았다면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고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라고 말했을 텐데 미안하구나. 내가 결혼하기 전 혼자 유학을 떠난다고 했을 때 펄쩍 뛰시며 결혼을 종용하시던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신 모습이 신기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나라는 매우 보수적이었고 딸을 혼자 유학 보내는 것은 특별히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에는 1학년은 금값, 2학년은 은값, 3학년은 돈값이라 말하며 여대생의 가치를 광물에 비유하는 어처구니 없는 천박한 풍조도 있었다. 우리나라 관습 중 가장 가속도가 붙으며 달라진 것이 결혼 풍속이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결혼에 목을 매지 않는다. 동거를 해본 뒤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하는 이들도 꽤 많다. 나는 요즘 젊은이들 편이다. 변하는 시대에 맞춰 젊은이들의 생각을 존중한다. 여자는 밥을 짓고 빨래하고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는 가게를 책임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림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여자도 남자도 모두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인생의 동반자인 서로가 편해지는 것이 당연할 터이다. 가정 내에서의 남녀 역할, 그리고 사회에서의 남녀 역할을 재정립할 시기다. 결혼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보게 만들었던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이탈리아 친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20년 동안 동거하면서 동반자로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갈라섰다고 했다. 이탈리아 친구의 사정을 들어보니 100%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일견 수긍하게 되는 면도 있었다. 동반자로 동거할 때는 내 남자하고만 살면 되잖아.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 양쪽 집안 대소사등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더라. 여자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역할이 너무 많아. 남편도 긴장이 풀어져 예전처럼 나를 배려하지 않아. 나는 그냥 한 남자의 여자이고 싶어.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어 긴장하며 사는 건 싫거든. 우리나라 남자들도 긴장할 때가 왔다. 남자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여자들도 여자의 부모님도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 사회를 백년손님이라 생각하여 극진히 대하는 풍습도 수정할 때가 온 것 같다. 며느리와 사위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나는 동거를 장려하거나 각자 도생으로 살자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나친 간섭은 갈등이 되기에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나쁜 짝과 만나느니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이탈리아 속담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대체 결혼이란 무엇일까? 남녀가 만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 아닌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면 몰라도 주위의 눈치와 성화에 할 수 없이 하는 결혼이라면 나는 말리고 싶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이 다 다르듯이 우리 각자도 꽃 피는 계절이 다르다. 추운 계절에 피는 매화나 백목련을 보고 더운 계절에 꽃을 피우라고 할 수 없다. 더운 계절에 피는 글라디올러스나 봉선화를 보고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라고 할 수 없다. 이렇듯이 누구의 강요가 아닌 각자의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끌리는 상대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결혼은 결혼 정년기라는 특정 숫자에 쫓기며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정해진 시기에 얽매여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야 오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책 밀라논나 이야기. 햇볕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오디오북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책으로 보고 읽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밀라논나님의 말씀 몇 줄 읽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디오북으로 또 만나요. 가만히 끄덕이게 되는 논나의 말.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이 다 다르듯이 우리 각자도 꽃 피는 계절이 다르잖아요. 몫을 나누지 않을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보더라도 괜찮은 삶보다 내가 보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트렌드가 아무 의미 없어질 때 진짜 멋쟁이가 되지요. 성실과 실력을 이기는 건 없어요. 산이라면 넘고 강이라면 건너자. 언젠가 끝이 보이겠지요? 인생을 숙제 풀듯 살지 말고 축제처럼 즐기면 좋겠어요. 자기의 타고난 맥박대로 따로 또 같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이 설레요. 매일이 새로운 날이잖아요. 누구나 다 주인공이에요. 자기다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